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과학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과학적인 조사와 비과학적인 조사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비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착각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면 첫 번째가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면 비과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것들인가 하면 무슨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이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어때요? 무슨 교수? 저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교수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맞겠지? 그래 그러면 내가 틀렸나 보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아무리 권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야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다라는 것, 그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거, 이거 비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관습이에요. 관습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사회에서 만 통용되어지는 걸 관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몸조리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자, 뜨뜻한 방에 국물 떼어주고 미역국 먹어가면서 3, 7일 동안 몸조리를 해야 된다. 이게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그 안에는 과학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 유럽 쪽에서는요. 낳자마자 찬물에 샤워하고 그러거든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관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관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비과학 중에 하나가 직관이에요. 직관은 뭔가 하면은 그냥 딱 봤을 때 그렇다라고 보는 거, 이게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가지고 그냥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나 판단이나 추리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을 직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비과학적인 방법이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과학은 어떤 게 과학적이냐? 과학이 되려면은 과학적이려면 이제 너무 쉬운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다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죠? 객관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봐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객관성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과학의 특성 중 또 하나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입니다. 경험적이고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경험적 검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 같아도 경험적으로 알아볼 수 없으면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해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그래야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의 또 중요한 이 과학적 원리 중에 하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과학이려고 한다면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서 과학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스테믹하게 연결되어져 나가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것은요. 일반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일반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만 맞는 게 아니라 그러한 대상자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일반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거는 과학을 적용할 때 적용하려고 갖는 그러한 관점이 일반화의 관점이다.
근데 과학의 특성은 일반화를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과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예, 구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 걸 이야기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구체화되어져서 특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그것을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과학과 과학적인 특성을 여러분 구분하고 보통 문제가 출제되어졌을 때에 과학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권위를 이야기하는지 관습을 이야기하는지 직관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구분해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비과학적인 게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 것 그럼 과학적인 걸 찾아내라는 것 아니에요? 이걸 쭉 이야기하다가 여기 걸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 그래서 비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는 게 사회복지조사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학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회과학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9세기 콩트로부터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졌는데 사회과학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면요. 사회과학은 결국 뭘 다루는가 하면 사회과학이 다루는 건 결국 사회과학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과학이 다루는 건 결국 누구를 다루는가 하면 인간과 그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다루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자, 인간과 사회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갖는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 현상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하나의 어떤 그 모습으로만 설명되어지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현상은요,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사회 현상은 다른 건 다 빼놓고 요거에 의해서만 어떤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독립적이죠. 그럼 보기도 쉽죠. 근데 인간이나 사회와 관련되어진 건 다른 건 다 빼고 요것만 이렇게 영향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요, 종단적인 관계와, 횡단적인 관계와 종단적인 관계가 서로 얽혀져 있는 게 사회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노숙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숙자 문제라는 것도, 예, 횡단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횡단적인 문제가 되어지지만, 또 종단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 시대의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에서 어떤 일이 있어놨는지 시간적인 그 흐름에 따른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이 노숙자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 어떤 현상이든지 사회 현상은 횡단적인 것, 종단적인 게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볼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현상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게 없는 게 사회현상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심지어는 똑같은 문제를 연구했는데도, 예, 들여다본 시점에 따라서 문제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것은 없다라는 게 사회현상의 어떤 특징이에요. 또 사회과학은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회현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회현상, 이 인간이나 사회를 실험적인 상황에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나 이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실의 비이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과학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현상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예, 사회현상은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는 없고요. 똑같은 걸 만들어주는데도 사람 자체가 다르면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비슷한 양상이 어떤 동일하지도 않지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면에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과학적이다라고 할 때는 반복성을 갖는 거예요.
반복성을 갖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그렇습니다. 반복성이라는 건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조건으로 또다시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똑같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반복성이에요. 과학은 그 반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객관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회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적인 특성만 물어보면 반복성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정확한 예측을 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가 하면 수시로 변하는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예측한 게 틀릴 수도 있고요. 틀릴 뿐만 아니라 예측한 게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게 그게 사람에 대한 연구, 사회에 대한 연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사회과학은요,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연성 있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게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일반화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어떠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오차 3% 내에서 이 이야기가 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95% 신뢰 수준이라는 건 개연성을 그만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95%가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95% 나타나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 95% 그거 나온다는 건 5% 다른 이야기 나온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거 이야기할래 하는 게 맞아요. 네. 5% 다른 거 나올 수 있지만 9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 있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개연성 있는 일반화를 추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절대적인 걸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다. 또 절대적인 도덕적인 걸 추구해 나가는 연구 과정 자체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절대적인 도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사회과학의 특성을 잘 여러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의 특성으로서의 반복성이라는 것 이야기했죠. 과학의 특성으로서의 반복성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학의 특성으로서의 반복성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 그 과학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그 자체만 이야기한다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사회과학은 똑같은 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과학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때 반복성이라는 것 그거 잘 주의해야 돼요. 또 하나 과학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일까요? 가치 지향적일까요? 과학이라는 그 자체는 과학이 가치를 지향해버린다라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게끔 이야기되어지는 거. 그러면 그 연구 조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특히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사회과학에서 이제 한층 더 나가서 사회복지학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회복지라는 건 결국 클라이언트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행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는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지 말게. 과학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지만 사회복지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은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것. 이것도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반복성과 가치 중립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사회과학의 특성으로 방북성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 또 더불어서 사회복지학에서는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다. 그럼 사회복지 연구할 때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한 결과가 지향하는 건 가치 지향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여러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학과 비과학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사회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또 사회과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봤어요. 그러면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과학적인 검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검증의 문제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학적인 검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 두 원리에 의해서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 이거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는 이제 쉽죠. 연역법이고요. 연역법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걸 뭐라 그래요? 귀납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검증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연역법, 두 번째 방법은 귀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연역법을 생각해 보면 연역법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 하면은 이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이론에서부터 가설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자료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자료를 들여다본 일을 한 다음에 보니까 가설이 맞다 그럼 가설을 채택하고 가설이 틀리다 그럼 가설을 기각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연역법이에요. 대비해서 귀납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아무런 전제를 갖지 않고 연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설이든 이론이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냥 자료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관찰부터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여기는 이론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관찰한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비교도 하고 분류도 하고 분석도 하고 통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나타나네 하면 그 나타나는 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을 귀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역법적인 방법이 더 과학적이에요? 귀납법적인 방법이 더 과학적이에요? 요 단계에서 물어보면 전부 다 귀납법적인 게 과학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결론 내리니까 이게 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뭔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요 단계에서 이야기하면 귀납법이 더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 제가 설명을 좀 더 나갑니다. 연역법적인 방법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퍼센트나 이런 유의 확률이나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나타납니다. 근데 귀납법적인 거는 그 자료들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 걸 놓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문장 형태로 마치 수필을 쓰듯이 문장 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또 물어보죠. 그러면 연역법이 과학적입니까? 귀납법이 과학적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역법이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럼 왜 연역법이 과학적이냐 그러면 퍼센트, 수치, 유의도 이런 거 나왔지 않았냐. 그냥 문장으로 쓰는 것보단 그게 더 과학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과학적인 검증 방법은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두 개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다르지 연역법도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고 귀납법도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에요. 두 개가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역법은 주로 뭐의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실용주의적인 프래그마티즘이죠.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이 맞는지 검증해 나가는
그래서 가설이 맞는지 검증해 나가서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영어로 if then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반대되는 증거를 찾으면서 검증해 본다 그래서 반증적인 검증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다 연역법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실용주의적인 그런 배경을 갖죠. 귀납법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그런 철학서적인 관점에서 해석학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이 해석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해석학이라는 건 원래 그 성서의 그 파피루스들을 해석하는 데서 나온 게 해석학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정말 성서의 내용이냐? 아니면 다른 문건이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간하면서 나온 게 해석학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들여다보므로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자료의 내용, 자료의 맥락, 자료의 깊이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해석학인데 이러한 해석학적인 기반에서 나타난 게 귀납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 어느 게 더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연역법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에요. 자, 맨 처음에 이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 다 전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론부터 시작해요. 자, 이론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가만히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이걸 조작이라 그래요. 소크라테스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작이 뭐 없는 걸 꾸며낸다는 게 아니라 정의를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의 조작이에요. 조작을 하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야, 모든 인간이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면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설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진짜 소크라테스가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소크라테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다. 이거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역법적인 방법이에요.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이론. 기존에 있는 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자, 그러면 귀납법은 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을 반대로 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귀납법이에요. 자, 이 모든 사람 죽는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부터 시작합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봤어요? 안 봤어요? 역사적으로 죽은 것도 본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예, 관찰했어요. 이순신은 죽었다. 이순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이순신은 명랑회전에서 죽었잖아요. 자, 세종대왕은 죽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세종대왕 죽었잖아요. 이원재는 죽었다. 우리 아버지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사망진단서 떼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관찰 아무 이론 없이 관찰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면 사람은 다 죽네. 예.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이게 뭐예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관찰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떤 통합, 비교, 분류하다가 이르는 결론에 이르러서 결론을 내리면 이게 바로 귀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반대들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역법과 귀납법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서로 보완적으로 해서 학문을 발전시켜 과학적인 발전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역법이 과학적이다, 귀납법이 과학적이다가 아니라 이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주로 통계적인 걸 많이 쓰고요. 이건 주로 인터뷰나 관찰을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지 둘 다 과학적인 방법이고요. 결국은 서로 과학의 발달에 이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월레스의 수레바퀴 모형이에요. 월레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수레바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과학적 방법을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어떤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에서부터 이론을 잘 뜯어서 가설을 세웠어요. 그 가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료를 살펴보겠죠?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설 세우고 관찰 간다? 그러면 무슨 과정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연역법이죠. 연역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찰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관찰한 자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추론을 하게 되어져요. 추론을 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라는 이러한 판단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이제 이 하나의 이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부터 가는 건 무슨 과정이에요? 귀납법적인 과정이잖아요. 하나의 연구에서 이렇게 같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방법은 결국 연역법적인 방법과 귀납법적인 방법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 성질이 워낙 다른 것이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학문을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검증 방법, 연역법과 귀납법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보완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과학 철학사라는 부분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 부분에 보면 귀납주의에서 연역주의, 논리적 실증주의, 그다음에 논리적 경험주의, 그다음에 반중주의,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혁명 이렇게 나가는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미 연역법 이야기하면서 실증주의 이야기했고 귀납법 이야기하면서 해석학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우리가 뭘 관심 가지면 칼 포퍼의 반중주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칼 포퍼의 반중주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내면서 증명한다 그래서 반증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행사 강의할 때 말씀드릴 때 학자들 별로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조사론에서 좀 꼭 외워야 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칼 포퍼하고 토마스 쿤 정도는 그냥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칼 포퍼는 반증주의를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토마스 쿤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과학의 혁명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학적인 발전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발전은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 게 토마스 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에 대해서 과학 철학의 발달사에 대해서 이해해 두시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아울러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상대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것. 비판이라고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과학적 특성, 과학 철학사에 대한 정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과 비과학의 특징과 과학적 검증 방법, 과학 철학사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